맞습니다. 예. 이 나오시죠. 잘하네요. 든든합니다. 근데 옥 교수님은 지금 뭐 갑상선이 좀 안 좋으세요? 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셨어요. 긴장해가지고. 긴장이 되셔서.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에 임하실 겁니까? 많이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알쏭달쏭한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네. 쉽고 재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가 아주 귀에 싹 예. 옥소리. 예, 옥소리처럼. 옥소리. 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 우리 윤상갑. 그러니까 성함부터 갑상선과 뗄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윤상갑 교수님.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말은 자주 듣고 있고요. 예. 네,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클 시작과 함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팅창도 문을 열었습니다. 네. 갑상선에 대한 질문 마음껏 해주시면요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갑상선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해결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갑상선이 있다.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어느 순간부터 갑상선이 생겼대. 야, 나 갑상선 있단다, 야. 이게 뭐냐면 이 질환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갑상선은 우리 뭐 해부학적으로 저희 몸에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갑상선은 병명이 아니고 뭐 위나 간이나 심장처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희 갑상선은 이 목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 앞쪽 부분에 중앙에서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 이렇게 작은 기관인데 예. 이 갑상선이 하는 일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갑상선은 작지만 매우 네.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기관지입니다. 기관이고. 기관지고 예. 식도는 요 옆쪽으로 지나가요. 예.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네, 앞쪽에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네. 이제 뭐 내가 자꾸 기침이 난다, 아니면 침을 삼킬 때 자꾸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드니까 이건 다 갑상선 문제가 아니냐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물론 갑상선에 뭔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런 기관지나 식도가 눌려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것보다는 식도나 아니면 기관지 자체의 문제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이 요 바깥쪽에 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목에 이물감이 생기거나 막 딱 그러면 나 이거 갑상선 아닌가 싶지만 네. 그건 다 기도의 문제가 많을 것 네, 같고. 기도나 아니면 식도 문제의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고 네. 하지만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갑상선 그렇죠. 질환이 있을 때 이 네. 근처 기관지나 식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침범을 하게 되면 당연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 교수님 갑상선은 건강하게 잘 붙어 있습니까? 네, 제 갑상선은 검사해봤는데 건강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갑상선 어떤 기능을 합니까? 네, 예, 그래서 백과적으로 갑상선 보시면. 호르몬은 아까 옥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사를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몸에서 이제 태아나 영유아기의 뇌나 골 발달, 그래서 성장과 지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네. 심장을 좀 더 빨리 뛰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기분이 좀 우울해지거나 막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도 갑상선과 연관이 조금은 있습니까?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본래 갑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이야기 보면은 네. 이 그리스 군사들의 방패 모양 예. 이 갑상선과 닮았다 그래서 예. 서기 BC 한 300년 전에 이렇게 예. 방패 모양이 딱 갑상선 생겼다 그래서 갑상선 이름을 지었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갑상선 호르몬에도 여러 가지 한 3가지가 이렇게 칼슘 대사도 하고 여러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환들이 주로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과다하다든지 분비가 적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저희가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됐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 아까 신진대사를 조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쉽게 피로하고 몸이 처진다든지 평소랑 먹은 거랑 똑같이 먹고 운동도 평소랑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갑자기 많이 찐다든지 너무 추워서 여름에도 뭐 양말이나 이런 걸 신어야지 잠을 잘 수 있다 뭐 이런 예.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정신적으로는 기억력이 막 깜빡깜빡 한다든지 아니면 우울증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좀 기분이 처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심장 쪽으로도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면서 허허. 심할 경우에 심낭에 물이 차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여성분들 경우에는 월경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럼 이제 항진증이라고 그러죠. 많은 거. 네. 그건 어떤 거죠? 항진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거의 반대쪽에 반대다? 있는 반대 네.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진이 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체중이 자꾸 빠진다든지 예. 아니면 열이 많이 나서 환자분이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것 같은 네, 증상이 네. 있기도 하고요. 장 운동도 또 활발해지기 때문에 네. 변을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네. 또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가슴이 두근대고 예. 과민해지고 심하면 손발이 떨리는 증상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올해 유난히 여름을 많이 좀 타고 땀이 좀 많이 났거든요. 갑상선에 갑자기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갑상선 질환을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는 살이 찌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살이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네.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죠. 그래서 뭐 나는 물만 먹어도 요즘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갑상선 질환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갑상선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말씀드리는 그런 피로감이나 아니면 체중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생활과 내가 똑같이 하는데 피곤할 만한 일이 요즘 있어서 피곤한 거는 당연히 피곤한 거고요. 네. 살 빠질 만한 일이 있거나 살이 찔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 체중의 변화가 급격하거나 피로감이 너무 심하거나 할 때는 체중의 변화가 급격하거나 피로감이 너무 심하거나 할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본인에게 어떤 평상시보다 좀 다른 어떤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꼭 그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본인이 어젯밤에 뭘 했고 최근에 뭘 했는지를 생각 안 하고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제가 요즘 유난히 열심히 뛰어다녔네요. 아니 저는 솔직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쉽게 피로하고 어허. 그 다음에 막 어떨 때 너무 예민해갖고 신경질을 막 내고 막 땀이 막 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랑 막 비슷해요. 열을 그렇게 받고 막 이러는데요. 네. 근데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갱년기 증상하고 비슷해서 그런지 맞아. 그러느냐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게 갑상선 질환의 어떤 특이한 증상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이런가요? 현대인들 대부분이 다 피곤하다고 하고 저도 뭐 누가 물어보면 피곤하다고 하고 제가 뭐 환자를 볼 때도 환자분 뭐 요즘 뭐 특별히 달라지신 거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피곤하다고 거의 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비특이적인 증상일 수가 있는데 아까 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피곤함이나 뭐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우리가 이때까지 생활 리듬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심해졌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빠지는 게 내가 의도적으로 살을 빼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도 아니면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그게 진행될 경우에 갑상선 질환을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뭐 어디까지나 근데 이런 건 증상이기 때문에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진단은 병원에 가셔서 피 검사나 이런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시고 그런 게 의심이 된다 하시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항진증이나 저하증이나 모두 다 피곤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네. 앉았다 일어나기가 피곤할 정도. 그러면 계단을 오르기도 정말 힘들 정도. 그러니까 그런 피곤함을 정도. 예. 많이 소소하는 것 같아요. 네. 밥 먹기도 귀찮을 정도로 피곤함. 예,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일어나기도 귀찮아요. 어쨌든 요즘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요. 누구나 네. 다 피곤한데 이게 정말 일 때문에 피곤한 건지 갑상선 때문에 피곤한 건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갑상선 호르몬 이상,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같은 거는 피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때로는 갑상선 초음파나 스캔 같은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검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피만 뽑아 보시면 호르몬 검사하면 금방 확인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네요. 예? 검진에 들어가는 항목에 이제 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네. 검사를 하고 뭐 다 이상 없다더라고 그냥 덮어두시지 말고 네. 혹시 내가 갑상선 질환이 좀 의심된다면 네. 이전에 받으신 검사 결과지를 펴셔서 그러네요. 혹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고 만일 안 했다면 한번 추가로 좀 그죠? 국가 해보시는 것도 건강보험에 되겠네요. 보험 안 돼 있죠. 안 돼 있구나. 그럼 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죠? 네. 본인이 몸이 좀 이상하다 느껴지신다면. 자, 근데 우리 한국의 갑상선 질환자를 조사를 했는데 미안해요. 준희 씨, 선민 씨. 네. 왜요? 여성들이 훨씬 많았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5.3배, 남성에 비해서겠죠. 그리고 항진증이 2.5배, 암은 4배나 많다고 그럽니다. 여자가? 예, 예, 예. 억울한데요.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의 문제거나 뭐 이거 출산과 또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엔 윤 교수님 왜 이렇게 여성들을 억울하게 만드셨어요? 그래. 네, 교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암은 여성에서 훨씬 더 흔한 암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확실한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고 연구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낸 결과들도 많고 해서 아직까지 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아마도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네. 여성 호르몬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연구가 실제로 뭐 많이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갑상선 암이 좀 더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아니 저기 이런 질환들을 보통요 어른들한테만 생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중학생이 그런 질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애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것도 아닐 거고 네. 이거 혹시 그 부모들한테서 내려오는 어떤 유전적인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딱 유전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가족력이 있을 수 있다고 유전적 소인을 보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갑상선 질환,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뭐 그레이브스 병이라든지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주위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지만 네. 가족력이 있는 가족분들 중에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병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조금 더 주의를 요할 수 있고요. 네.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갑상선 유두암은 일단 유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갑상선 암 중에서도 일부분에서는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가족분들 중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일부 있긴 한데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유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외 갑상선 암 중에 그 흔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갑상선 수질암이라고 해서 네. 근데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에는 유전성이 아주 강하고 갑상선 수질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외 부갑상선이라든지 부신에도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갑상선 수질암이 진단됐을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이제 유전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제 윤상갑 교수님은 외과시니까 이제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우리 옥소영 교수님은 이제 내분비 내과시기 때문에 수술 외 치료를 주로 하시거든요. 자, 지금 좀 전에 우리 선민 씨 질문 중에 성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중학생도 걸렸다고 얘기하던데 혹시 윤상갑 교수님은 치료했던 뭐 수술을 했건 뭐 비수술을 했건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 정도 친구까지 해보셨어요?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수련 받을 때 네, 네. 초등학생도 그런 어머. 수술을 초등학생. 암으로. 어머. 옥 교수님은 뭐 진료받으셨던 아니면 뭐 경험했던 환자 중에 어린 친구가? 저도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의뢰가 되어서 제가 검사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인데 네. 그 환자도 7살이었나 굉장히 어머 어렸어요. 어떡해.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제일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병에는 나이가 나이가 없어. 없어. 갑상선 네. 암으로. 굉장히. 굉장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치료가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역시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것은 역시 호르몬 변화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치료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우리 옛날 보면은 목에 뭐 생겼다고 목에 뱀 가루를 해가지고 삼키면 이게 좋아진다고 그러고 이게 부은 게 어릴 때 어디서 사셨길래 그래? 뱀사골. 어릴 때 어디 계셨길래? 뱀사골. 아니야 그 이야기는 지금도 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 들어보셨대잖아요. 아니요. 그 저는 들어봤어요. 사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았다는 분들도 또 위약 효과가 있지만 그렇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현대에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방사선 요오드, 수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투여하게 되는 약물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을 차단하는 약제, 그래서 호르몬이 생산되는 거를 줄여주는 약제를 복용하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약만큼 호르몬제를 바깥에서 호르몬제를 약으로 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상 갑상선 수치만큼 유지해 주시도록 하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예. 윤 교수님 이제 외과적으로 또 어떤 치료를 하나요? 네, 그렇게 내과적으로 약물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약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치료를 하고 정상적으로 된데 나중에 계속 재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뭐 임신 중인데 갑상선 호르몬 억제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네.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갑상선 절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면은 어떻게 뭐 절제를 한다는 게 갑상선을 떼어낸다는 건가요? 갑상선을 전체를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말은 해요, 말은. 아니, 그 외과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지만 안 돼. 내과 선생님 그 갑상선도 필요한데 붙어 있는데 갑자기 그걸 때린다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괜찮습니까? 갑상선을 떼내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왜냐하면 네네. 갑상선은 너무 중요한 장기고 아까 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갑상선을 떼내고 나면 당연히 수술은 외과에서 잘 해주실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족한 호르몬을 약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위에 보면 뭐 갑상선이 부었다, 갑상선이 있다, 뭐 갑상선에 물혹이 있다 이렇게 갑상선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이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게요. 합병증이 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합병증 있습니까?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 부담을 주면서 부정맥이 잘 올 수 있고 예. 뼈의 칼슘 대사가 증가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눈 안구가 돌출되는 그런 갑상선 경우 있죠. 안병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마찬가지로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네. 이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오면서 이제 심부전이 온다든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저하되고 저체온증이 동반되는 점액 수종성 혼수라는 이제 아주 위험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드실 때 내가 약을 좀 먹으니까 조금 증상이 좋아졌다 이래서 그냥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주치와 상담해가지고 약을 조절해 가시는 게 꼭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우리 옥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상선에 대한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걸 팩트를 잘 체크해야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목격하셨지 않습니까? 뱀가루. 갑상선 전문의 명의 두 분이 계신데 뱀가루 얘기는 한 분만 알고 계신 이런 팩트 체크. 자,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오늘도 총 5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공클러들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헛갈립니다. 그래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임신 중에는 갑상선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요걸 아까 좀 전에 수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답이 나왔어요. 네. 답이 나왔어요.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답 중에 있었어. 왜 기억이 안 나지? 뭐였지? 아닌데 맞으면 나 못 들었는데. 하셨어. 저도 못 분명히 들었는데.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맞으면 틀림 X. 하나, 둘, 셋.
먹으면 안 된다. O였고요. 자, 정답은 X. 아까 윤 교수님이 네. 아까 옥 교수님께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수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윤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임신 중인데도 약을 드시다가 안 되면 뭐 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임신 중인데 갑상선 호르몬 억제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네. 경우 이런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셨어요. 아, 제 말이 태아를 맞습니까, 옥 때문에.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답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임신 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약을 안 드시게 되면 이제 임신 중에 갑상선 질환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꼭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태아의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산모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잘 드셔주셔야지 네. 이제 똑똑하고 네. 건강한 아이를 낳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항진증이 있잖아요. 항진증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의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네. 뭐 임신 중에 이제 뭐 사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기 아하. 때문에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 야,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임신 중에는 약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그래, 된다. 감기약도 안 되고 근데 뭐도 안 되고. 갑상선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검사하고 임신해야겠네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첫 문제부터 시원하게 세 분 다 틀리셨어요. 두 머리야. 번째 문제는 파이팅! 아하 이걸 자 두 번째 나갑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미역과 다시마를 먹으면 안 된다. 정답은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됐는데. 세모다. 지금 뭐- 준희 씨랑 선민 씨는 아니다. 먹어야 된다도 되고. 뭐 된다. 네. 외과 전문의 강 박사님은 O를 드셨고, 자 이 정답도 우리 옥 교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X. 먹어도 된다는 거인데요. 예. 이게 미역과 다시마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뭐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네. 항상 모든 거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미 식단 자체에서 너무 충분히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남들과 비슷한 정도만 드시면 되지 네. 뭐 굳이 뭐를 더 찾아서 네. 뭐 매 끼니 다시마 쌈을 싸서 드신다든지 환을 따로 사서 드신다든지 그러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하자면은 네. 이 갑상선 질환 중에서 갑상선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혹이 막 생기잖아요. 예. 이게 생기는데 이게 내륙 지방에 특히 네.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는 이렇게 내륙 지방 사람들은 해산물을 네. 미역이나 이런 걸 해산물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죠. 네. 요오드 부족으로. 그런 분들은 먹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틀린 겁니다. 아 일부러 틀리고 멘트를 한번 또 받아가시는 좋으네요. 분량까지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갑상선 수술을 받고 나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아 이건 또 문제 속에 좀 답이 있는 것 같기도 좀 한데요. 애매하다. 자, 정답을 하나, 둘, 셋, OX, 둘, 셋. 부를 수 없다를 강 박사님 부를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부를 수 없다가 아니고 수 있다. 아, 볼 수 있다. 봐봐. 선민 씨는 없다. 두 분은 아니다. 자, 요 대답은 우리 윤상갑 교수님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X고요. X. X. 네. 뭐 다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갑상선 수술하면 목소리가 변할 수 있고 목이 신목소리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실제로 갑상선 뒤쪽으로 바로 뒤쪽으로 대도리 후두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네. 성대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이라든지 갑상선 위쪽으로 해서 상부우두신경의 외측 분지라든지 이거는 우리 목소리에서 고음 부분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네. 최근 들어서 그런 신경들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뭐 대도리 후두신경은 관심이 많아서 주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상부우두 신경도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수술장에서 쓰는 기구 중에 신경 모니터링 기계라든지 이런 걸로 신경을 확인해가면서 잘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수술하셔도 노래는 하실 수 있고요. 네. 근데 갑상선암이 아주 심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미 수술 전부터 이제 신경을 침범을 해서 네. 목소리가 벌써 나가서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수술 중에 도저히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긴 합니다. 네. 아니 그런 아니에요. 제가 친한 친구가 네. 수술을 했는데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럼 신목소리 고음도 안 올라가고 그렇던데요? 이런 소리 내고 막 이러던데. 언제 했어요, 그분이?
한 2년? 2년? 그러니까 심한 경우죠. 네, 심한 그런 경우. 분들은 그때 당시에 수술장에서 암이 되게 심하셔가지고 네. 아니면 또 간혹 가다가 이제 구조상으로 다른 분들하고 위치에서 변이가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서는 수술 중에 손상받을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수술 후에 그냥 한 1-20% 정도에서는 수술 후 목소리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 많고요. 영구적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는 한 1% 정도에서 복구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네 번째 문제. 목 앞에 혹이 만져지면 갑상선 암이다. 어렵습니다. 자, 맞으면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세 분과 X. 와. 자, 이것도 윤상엽 교수님께서 정답을 공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뭡니까? 네, 정답은 오. 야, 저 예, 다 예, 맞췄다. 아, 그래서 목에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다 암인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딱딱하게 만져지고 주위랑 유착이 심해서 잘 움직이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암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갑상선에 결절, 갑상선에 혹이 있는 분들은 네. 절반 이상에서까지도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5% 정도에서만 갑상선 암이고 나머지는 다 양성 결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만져보는 것만으로 진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이 만져지면 일단은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네. 갑상선 결절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안 좋다. 안 좋다. 헛갈리네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짠. XXO. 나 또 혼자 오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어요. 수업을 제대로 안 우리 들었어. 옥 교수님, 이건 정답을 옥 교수님께서 공개를 해주십시오. 네. X. 아까 말씀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갑상선 호르몬제든지 아니면 항갑상선 제든지 이 두 가지 약 다 오래 드신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는 약제는 아닙니다. 네. 오히려 약을 먹다가 본인이 마음대로 중단을 하시게 되게 되면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까 봐 걱정해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 약은 꼭 잘 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갑상선에 대한 속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갑상선의 꿀팁, 고급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상에 착한 암은 없다. 착한 암이 어디 있어요? 다 암은 암인 거죠. 네. 그러니까 착한 암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 비교적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암이죠.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 중에 갑상선 암은 알지만 갑상선 암에 대한 증상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까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을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근데 윤 교수님, 사실 뭐 일반 암들도 초기에는 뭐 다른 암들도 증상이라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갑상선 암의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갑상선암도 마찬가지로 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 대부분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건강검진이 워낙에 발달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초음파를 대봤더니 결절이 있더라. 네. 그래서 거기에 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암이 진단됐다.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게 생기고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 OX 퀴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예, 있는데 만져진다. 네. 아까 그때 제가 설명을 또 드렸었는데 혹이라고 해서 다 갑상선 암은 아니지만 딱딱하게 만져지고 이렇게 주위랑 유착이 돼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갑상선 암을 좀 더 의심해 볼 수는 있고요. 네. 목소리 관련해서 OX 퀴즈에 또 나왔었는데요. 네. 뒤쪽으로 대도리 후두 신경이 지나가는데 갑상선 암이 진행을 했을 때 암 자체가 이 신경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성대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례가 들린다든지 하는 네.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 자체가 주위에 기도라든지 식도를 직접적으로 누른다든지 침범을 하게 되면서 숨쉬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삼키기 힘들다든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초음파를 많이 시행하고 또 쉽게 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조기 발견이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그 발병률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걸로 보고 네. 있는데 특히 이제 보면은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원인에 대해서 막 확실하지 않지만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갑상선 질환 같은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이 뭐다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옥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갑상선 암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좀 제일 많이 알려진 원인 중에 하나, 그 위험 인자라 하겠죠. 그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머리나 목 쪽으로 방사선 치료 같은 거를 받으셨던 적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갑상선 암이 생기는 이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허.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고요. 예. 최근에 나온 국내 역학 연구에서는 과음, 포금하는 습관이 갑상선암의 위험을 올릴 수 있더라 이런 보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원인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이런 병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섭지. 무섭지. 예. 예.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이 몸에 좋은 음식도 막 먹을 수가 없고 저 음식이 제일 중요해. 맛있는 거 이런 거 못 먹으니까. 그리고 검사를 자주 안 받으러 가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갑상선 암이나 뭐 질환도 네. 일단 기본적인 이 혈액만 음. 뽑아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갑상선 기능에 대한 거고요. 음. 갑상선 암은 피 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는 어렵고 네. 갑상선 암은 크게 이제 초음파하고 네. 세포 검사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초음파로 갑상선 결절, 그러니까 혹이죠. 이 혹을 확인해서 악성의 위험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소위 좀 나빠 보이게 생긴 그런 결절에는 저희가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서 세포를 좀 뽑아내는 세침 흡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세포를 좀 뽑은 거를 슬라이드에 밀어가지고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서 네. 암인가 아닌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음. 이제 이런 그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한 세침 흡인 검사를 해도 네. 이제 진단이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굵은 바늘을 이용하는 중심부 바늘 생검이라는 검사도 진행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검사들은 다 세침 흡입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마취도 하지 않고 해도 될 정도로 뭐 약간 따끔한 정도로 네. 통증만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막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굵은 바늘이니까 잠깐만, 교수님도 무섭잖아요. 해보셨어요?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하시기만 하셨지 당해보진 않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무서울 것 따끔한 같아요. 건 모르시는 그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이- 목 부분에 하니까 너무 많이 두려워들 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뭐 안 아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피 검사 정도 내지는 네. 그거보다 아주 약간 아픈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또 갑상선 하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그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 뭐? 갑상선암 그 발병률이 되게 빠르게 늘면서 몇 년 전에 과잉 진료 논란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지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갑상선암에 걸리면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이따가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1cm 미만의 갑상선 유도암에 대해서 다른 암이 아니고 유도암에 대해서 갑상선 미세 유도암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위험인자, 림프절 전이라든지 피막을 뚫고 나온 증거가 없다든지 그런 게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적극적 경과 관찰이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다가 적극적 경과 관찰이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다가 그렇습니까? 이제 병이 점점 더 진행한다든지 그러니까 크기가 1cm보다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봤는데 림프절에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갑상선의 피막을 뚫고 나온 것 같은 소견이 보일 때 네. 그때 수술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개념이 최근 들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아직까지 연구 중인 부분이고 치료의 하나의 옵션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거지 1cm 미만의 갑상선 암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1cm보다 작은 암에서도 급격하게 진행을 하고 다른 데 전이 여기저기 전이를 일으키는 애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지켜볼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 교수님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비교적 상대 다른 어떤 암보다는 그래서 착한 암이라는 얘기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암은 좀 진행이 좀 느린 온순한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굳이 이제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과 관찰을 해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모든 환자분이 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경과를 관찰하시는 것은 좀 위험도가 있겠고요. 또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지켜보는 거에 대해서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게 아주 뭐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 말씀드리면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그냥 경과 관찰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수술하는 게 네. 가장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거북이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몸에 암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때리고 싶죠. 그럼요. 네. 빨리 수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윤 교수님 어떻게 수술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적극적 경과 관찰을 하다가 진행을 했을 때 수술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갑상선이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고 다른 위험 요소가 없어 보일 때는 요즘은 점점 더 이제 갑상선 절반만 절제하는 갑상선 부분 절제술이 점점 더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재발할 위험이 높은 환자분들에서는 추가적으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계속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하는 난치성 환자분들에서는 네. 표적 치료도 고려되고 네.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갑상선 유두암이 아닌 다른 갑상선 역형성 암이라고 아주 드물지만 아주 예후가 매우 안 좋은 암에서는 국소 방사선 조사라든지 항암 치료도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갑상선 전절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갑상선은 주로 많이 보존하는 편이죠. 그 그쵸. 칼슘을 조절하는 거. 부갑상선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신경 다음으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기관인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부갑상선이 제거되기도 하고 부갑상선으로 가는 혈류가 안 좋아져가지고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돼서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는 1%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이제 흉터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목에 흉터가 남는데 좀 흉터 안 생기는 수술 같은 건 개발 안 돼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목에 한 5, 6cm 정도 흉터가 남는 절개 수술 방법이 가장 전통적이고 지금도 가장 많이 행해지는 수술 방법이고요. 네.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에 여성에서 가장 흔하고 특히 젊은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이기도 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예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후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흉터를 숨기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개발돼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양측 유륜이랑 양측 겨드랑이에 1cm 정도의 조그마한 절개창을 넣고 예. 이제 내시경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하는 바바 수술이라고 해서 양측 유륜, 양측 겨드랑이 접근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겨드랑이 쪽에 한쪽 겨드랑이에 한 4에서 5cm 정도 절개를 넣고 이제 목으로 접근해서 수술하는 애가부 접근법 수술 방법이 있고 네. 또 이제 귀 뒤쪽 이제 머리 라인으로 해서 이제 흉터를 숨길 수 있게 머리 라인으로 해서 이제 절개를 넣고 이렇게 접근하는 수술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개발돼 가지고 최근에 점점점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 구강경류 갑상선 수술이라고 오. 있는데요. 그건 이제 아랫 입술 쪽에 세 군데 이제 절개창을 넣고 내시경 기구를 넣어서 이제 갑상선을 절개하게 됩니다. 예. 근데 교수님 금방 다양한 수술 방법을 설명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목 수술은 목으로 바로 들어가면 제일 편하죠. 네. 수술하는 수술 분도 편하죠. 편하고 뭐 네. 할 텐데, 뭐 귀 뒤, 뭐 겨드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뭐 문화권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특히 미용을 좀 중시하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좀 이렇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네. 예전부터 뭐 어디 수술을 했다, 뭐 특히 여성분들에서 흔하니까 여성분들이 어디 뭐 수술해서 뭐를 떼어냈다 이랬을 경우에 네. 자기 그거를 흉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 왔기 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미용 성형 수술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고 더 많은 방법으로 수술이 행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갑상선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끝. 아유, 환자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시는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평생 뭐 약을 먹어야 그래야겠죠.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네. 옥 교수님 말 어떤가요? 네, 그거는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네. 갑상선을 전체를 다 이제 드러낸 갑상선을 전체 제거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절제하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상태나 아니면 예후에 따라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을 전체를 다 절제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만드는 갑상선이 제거됐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갑상선 호르몬이 그런 보충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암의 발생이나 재발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제를 잘 드셔주시는 게 좋고 또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은 보통 우리가 약을 먹으면 밥 먹고 식후 30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제는 식후 30분에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식후 30분에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음식을 먹거나 다른 약이랑 같이 드시게 되면 흡수되는 게 훅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되는데 내가 잘 까먹겠다 싶으시면 아침에 눈을 뜨고 물 한 잔 드실 때 네. 그때 같이 드시면 제일 좋고요. 네. 만약에 나는 아침에 너무 바빠서 까먹습니다 이러실 경우에는 네. 자기 전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침에 네. 바쁜 사람이 저녁에 안 바쁘겠습니까? 공복에만 드셔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 진행 속도가 또 느리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다른 암에 비해서 좀 좋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예후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이게 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5년 생존율이 100%에 맞죠. 가깝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5년만 넘기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갑상선암도 다른 대부분의 암과 비슷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할 확률은 점점 떨어지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리게 진행하는 거북이암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런 무조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나도 병원을 꾸준히 오시면서 재발에 대한 검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대신에 뭐 5년 이내에는 검사를 좀 더 자주 했다면 5년 이후에는 검사 간격을 좀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옥 교수님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안 와도 됩니까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 많으신데요. 예. 갑상선암은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북이암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5년만 딱 보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괜찮다. 이제 도장을 받으면 정말 좋을 텐데 네.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암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재발도 뭐 10년, 20년 있다가 그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만 보고 이제 나는 괜찮다. 이제 잊어버리고 지내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자, 흔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더 잘 모르는 질환,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윤상갑 외과 그리고 옥소영 내과 전문의께서 그 모든 노하우를 이 황금 처방전에 담아왔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닭목뼈. 당목, 천민씨는 일단 목에. 당목뼈. 역시 맛있어요. 예, 당목뼈. 같은 세대.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강 박사님은 여기 뱀입니까? 저는 이게 여기까지? 방사선 아까 좀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게 나비 방사선을 막아주니까 네. 나보로 된 목도리 아. 방사선사들이 하는 거. 목도리가 있다. 준희 아나운서는. 저는 사실 처음에는 해조류가 아닐까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아까 저희 OX 퀴즈도 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얼핏 들은 얘기로 홍삼, 홍삼이 왜? 뭐 약간 사포닌 성분이 좋다더라 뭐 이런 사포닌 것도 들은 것 같기도 성분이 한데 좋다더라. 그것도 먹는 거네.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들은 정보로는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랍니다. 지금부터 그 이상을 상상 이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처방전 공개합니다. 황금 처방전 공개합니다. 뭐지? 이게 뭐야? 또 액자야. 산부인과에서 보는 사진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아니 이거 지금 이게 진짜요? 뭡니까?
이 사진 굉장히 생소하셔서 예, 당황하셨을 예. 텐데 이 갑상선 초음파 사진입니다. 예. 갑상선을 이제 초음파로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갑상선 초음파는 뭐 내시경이나 다른 뭐 CT 검사들처럼 금식하실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아픈 검사도 아니고 네. 또 방사선에도 노출되지 않고 검사도 한 5분에서 15분이면 끝납니다. 매우 네.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네. 내가 목 앞에 혹이 만져지는데 혹시나 뭐 암이 아니까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예. 검사하실 수 있으니까 네. 편하게 오셔서 검사해 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초음파 검사만 좀 미리미리 잘 하셔도 이 갑상선 질환은 충분히 사전에 발견할 수 있고 만약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치료법을 충분히 더 자세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갑상선 질환하고요. 갑상선암 이미 걸리고 나면 네. 치료하고 그러는 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 특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게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팁으로. 뭔가 뭘 이 음식을 먹으면은 갑상선 암이나 뭐 갑상선 질환이 안 생기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사실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이제 병이 있을 때 빨리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 뭐 이유 없이 너무 피로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 똑같이 하는데 체중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든지 아니 목 앞에 혹이 만져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검사 간단합니다. 피 검사나 뭐 초음파 검사 둘 다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부담 갖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말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분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갑상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윤 교수님부터. 그러니까 갑상선은 흔히들 뭐 착한 암이다, 거북이 암이다, 그리고 아까 뭐 과잉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갑상선 암이 예후가 좋은 것은 저희가 진단이 되고 제대로 치료를 받았을 때 그렇게 예후가 좋고 착한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방치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위험한 암이 될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식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그냥 자의로 그냥 병원을 안 오고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네. 그런 진단이 됐을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교수님. 갑상선 질환을 잘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약을 오래 드셔야 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을 임의로 이제 중단하시는 경우를 좀 종종 보게 되는데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약제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감량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그럼요.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그 세 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고생하셨거든요. 준희 아나운서는. 저는 이제 공크를 함께 하면서 네. 항상 모든 검사들은 이제 다 받아봤다. 네. 좀 이제 자신한다 하고 있었는데 했었는데 놓쳤네. 잊고 있는 게 있었는데 갑상선 갑상선이었네. 검사하러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갑상선 질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생명에 위협을 안 주지만 네. 생활에 굉장히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이 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민 씨, 네. 저는 이 갑상선에는요. 네. 뱀가루도 소용없고 이 목 마사지나 이 임파선 이거 네.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 증세가 이상하면 그냥 무조건 병원 가서 그럼요. 조기 진단 받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질병이 걱정이 되고 궁금하면 왜 옆집 아줌마한테 여쭤보십니까? 저 공kur를 보시고 궁금한데 진짜 그런가 옆집 아줌마한테 묻지 마시고 병원을 가셔가지고 전문의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주위에 찾아가셔가지고 꼭 진료를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두 분 윤상갑, 옥서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 있고요. 누가 보더만은 목이 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만 갑상선이라고 저쪽. 아침에 일어나면 잠잔 것처럼
깨워내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부어 있는 상태니까 붓기가 안 빠지고. 제가 이제 느꼈을 때 평상시보다 잠이 너무 유독 많은 거, 진짜 이상스러울 정도로 그런 거. 그다음에 어느 또 정도 되니까 이 목이 잠김이 오더라고요. 목 잠김 증세 아시죠? 허스키해지는 그 소리. 그렇게 나오대요. 어느 또 시점 되니까 이게 편도성 걸린 것처럼 침 삼키는 것도 그렇고 좀 아프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달에 검사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때. 그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부터는 이제 조금 평상시하고 똑같이 지니까 못 느꼈지요. 판정받았을 때가 더 그랬어요. 그때 순간에는 뭐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 암이라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걱정했는데 오히려 수술할 때는 더 담담했어요. 저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 병원에 와서 제가 알았지.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처음엔 놀랬지요. 그런데 이제 뭐 약 먹으면 또 괜찮다 하니까 약 먹고 나니까 그걸 잊어버렸죠. 들렸다는 느낌인지 좀 피곤함이 좀 더 있다는 거, 좀 자주 느낀다는 거. 네. 옛날에는 제가 피곤함을 별로 모르고 막 몰랐다기보다 별로 못 느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수술을 해놓으니까 그 고정관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환자라는 느낌.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약간 좀 지친다. 뭐 그런 느낌은 있어요. 어두움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여기다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있는데 몸 상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약을 먼저 먹어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 그게 불편한 거지. 거의 제가 처음에는 약 치료하다가 저도 바쁘다 보니까 뭐 일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한 몇 달 빠졌어요. 그거 다시 또 붓고 몸이 피곤하고 그러더라고. 그럼 다시 와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로 계속 먹는 거예요. 일단은 뭐 처방에 빨리 따라서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그거는 제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이거는 따로 또 받잖아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짜.